네. 아유, 제가 제 스케줄북에 5시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유있게 출발했는데 오다 보니까 10시부터 시작하셨다고. 네. 강원도하고 시차가 있는 건 아니죠?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목숨을 걸고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해왔습니다. 역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춘천 시내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빠르게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쓰게 계시지 마시고 분위기 집중해야 됩니다. 사장님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귀한 시간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강원도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모임을 이끌어가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인문학적 성찰이 경영자들에게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인문학적 수양을 통해서 사실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업황이라든지 세계 경제 흐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수시로 정할 수 있지만 인문학은 사실 굉장히 민첩하게 어려운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니까 이왕 공부하는 거 시간 집중해서 뭔가 배움이 있는 깨달음이 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야 정말 우리 삶의 르네상스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삶의 재탄생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인데 사진을 바꿀 때가 되었죠?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걸 흘렀고요. 네. 제가 우리 사장님도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조기 은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입니다. 물론 놀라지는 않으시는데 교수 자리 남들 부러워하고 야 편안한데 왜 그만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5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가슴 벅찬 세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산악탑에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저 물 좀 주세요.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물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빼죠. 뚜껑 내가 빼면은 마이크를 여기는 사고 피해는 없죠? 네. 그죠? 네. 정말 걱정이 되었죠. 정말 낙동 가고 하회 마을 큰일 나게 되죠. 너무너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르네상스 수업인데 사실은 뭐 옛날 역사, 미술, 인문학 그거 우리가 뭐 상관없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재미있고 활기차고 창조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대부분 다 사업하시는 분들일 텐데 사업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어제 SK그룹의 최창원 부회장, 지금 스펙스 협의회 의장을 저녁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파김치가 되더라고요. 그분 잘 아는데요. 스펙스 협의회는 SK그룹의 전체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로 가 있어요. 원래 자기 그룹이 있는데 SK그룹 최태원 회장님 조카 사촌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거의 파김치라서 이건 또 서울대 재단기 사장이고요. 자기 그룹이 있고 SK그룹의 스펙스 협의회 의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파김치가 돼요. 글쎄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사진 한 장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선생님이 그랬더니 용타 스님이라는 분이요. 스님이세요. 이름이 되게 용하죠. 용타 스님.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울력 사진 하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울력이 뭔지 아십니까? 스님들이 함께 힘모서 일하는 걸 울력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절에 눈이 엄청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치우기 위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사진 스님들이 이렇게 눈을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 5명이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내면서 그 용다 스님이 최창원 부회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네 눈 열심히 치우고 있나? 그 다음 어찌 하십니까? 자네 어디까지 치웠나? 지금 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거의 80이 넘었습니다. 모승입니다. 자네 어디까지 치울 건가? 자네 눈 치우느라 짜증스럽지 않은가? 마지막 질문이 가만입니다. 자네 눈 치운다고 해서 필요 이상, 기대 이상 자네가 투입하는 업무의 양에 반해서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그래 다 써보낸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얼마나 하십니까?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사업하시면서 짜증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과다한 보상을 요구한 건 아닌가요? 이런 메시지를 탁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문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한 개의 그룹을 이끌어가는 분이 그 말에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해드릴 텐데 이 르네상스 강의를 들으시면서 야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즐겁고 활기차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저한테 1년에 50억을 주셨어요. 5년 동안. 그래서 만든 재단이 플라톤 아카데미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플라톤 아카데미? 예. 여러분 인문학 공부 필요하시면 플라톤 아카데미 TV 유튜브에 치시면요. 제가 만든 엄청난 자료들 나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연세대학교에서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한 작가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한 거예요.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첫 번째 행사가 바로 저 행사였습니다. 제가 만든 우리 SK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건데 연세대학교에서 강당에서 한 동양 고전 공부였습니다. 정재석 교수였어요. 이게 교수님인데 산해경 강의를 했습니다. 그날 가을이었어요. 비가 왔고요. 걱정 많았습니다. 몇 명이나 올까? 한 30명 올까 싶었어요. 그런데 강당에 그냥 복도에 사람들이 앉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는 제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강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0번 강의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산매를 이뤘습니다. 요 보시면 요 분입니다. 요 분이 최창원 부회장이고요. 이분이 그때 총장이었고요. 이분이 관악구청장이었습니다. 유구청장이었죠. 3,000명이 인산매를 이뤘습니다. 제가 저 강의를 하고 난 다음부터 부작용이 좀 생겼어요. 총중이 한 3,000명 안 되면 강의할 맛이 안 납니다. 야, 오늘은 그래도 강원도를 대표해서, 강원도의 힘을 대표해서 모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위자 과정, 여기도 강원일보에서 하는 거잖아요. 고위자 과정이잖아요. 인문학 고위자 과정입니다. 인문학 고위. 돈도 엄청 비싸요. 몇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몇 투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게 약 2000년 정도 시작됐는데 지금 20년째 거의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걸까요? 왜 인문학을 CEO들이 공부를 하는 걸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런
인문학 공부에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쓴 책인데요. 르네상스 창조 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저쪽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오퍼레이션 교수로 있는 최선희 교수인데요. 네, 저랑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랑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하노이 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베트남에 있는 빈 그룹이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 빈 그룹이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빈 유니버시티라고, 빈윤이라고 합니다. 그 빈윤이의 부총장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웃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 사람 같이 샀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16세기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르네상스를 하고요. 제처는 경영학자이기 때문에 창조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썼어요. 같이. 처음에 그냥 재미있게 썼습니다. 둘이서 그냥 콜랩을 해보자. 부부인데, 뭐, 같은 대학에 있는 부부 교수니까 한번 재미있게 한번 책 써보자. 그래서 우연히 그 재미있게 썼는데, 이 책이 학술은 무슨 학술상을 받았어요. 별로 놀라지 마시네. 학술은 무슨 학술상 심사 가시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희는 그렇게 재미가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책은 유례가 없다. 인문학자와 경영학자가 콜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평가를 잘 줘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뭐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만 해도요. 벌써 이 책이 10년 정도 넘었는데 창조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였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배출하기 그런 게 왜 그렇죠?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fast follow에서 막 따라갔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 잘하는 거. 특히 삼성이 그랬죠? 삼성이 막, LG, 현대 막 따라갔어요. 그런데 1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1등은. 그죠? 근데 이제 1등한 회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반도체, 뭐 이런 게 1등 했어요. 지금은 좀 힘들죠.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창조성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한테는 뭐 좀 동떨어진 문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이 경제의 한계가 뭐냐면은 창조적인 새로운 산업을 이끌지 못한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뭐 등등 뭐 에어비앤비, 뭐 수많은 새로운 신제품을 창조적인 사회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르네상스가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먼저 책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뭘 연구했는지 보자고. 그걸 선행연구조사라고 해요. 저희 앞에 누가 연구했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서울대학교의 문종민 교수님이 이걸 연구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고 교육부 장관 했고 서울시 교육감도 하셨대요. 이분이 아이들에게 창조성 교육을 하려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인슈타인 연구하면 된다. 아인슈타인 따라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 제가 아인슈타인 동네에 살았습니다. 프린스턴에 살았잖아요. 저분이 독일에 있다가 프린스턴에 오셨기 사셨거든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분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분에서 책도 읽어보고 뭐 이야기 적기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불가능.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죠? 완전히 천재.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또 두 번째 방식이 뭡니까? 방법을 구체화해서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승에서 많이 썼어요. 트리즈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도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 보십시오.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찾았다라는 외친 거를 기계적으로 순서로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 물을 틀었죠, 그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레카 외쳤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집에 가서 옷 벗고 목욕탕에 물을 틀어요. 목욕탕에 틀어. 들어가. 그러면 유레카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만약에 자동적으로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목욕탕에서 유레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은 뭘까요? 바로 르네상스 시대를 보자.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 시대 사람인데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살았던 시대의 특징을 보고 이 사람이 살았던 사회의 특징을 보자라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무언가 창조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칼리 피오리나라고요. 휴렛 패커드 HP죠. 컴퓨터 만들고 프린터 만드는 회사죠. 그 회사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창조성이 본인이 모든 IT 산업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기는 데다. 여러분 지금 디지털 끝났죠.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는 것은 똑같이 오죠. 시대의 전환점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전환점은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항상 변화의 원동력을 제공했던 르네상스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공부가 재미가 있게 된 겁니다. 자,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새로 닥친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분은요 권오현 회장입니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회장이고 사모님이고 제 와이프고 저보고 있습니다. 제가 쓴 초격차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초격차? 추격이네요. 네. 30만 부이 팔렸는데 여기는 배급이 안 된다 이 얘기죠. 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초격차. 네. 바로 이 고는 회장님이 33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이분 평직으로 들어왔어요. 회장으로 못했습니다. 연봉 얼마 안 받았어요? 250억. 이분이 떠나시고 나서 삼성전자가 내리막길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전성기를 이끌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저분이 초격차를 제가 저보고 써달라고 했어요. 제가 써드렸어요. 왜 저보고 써달라고 했을까요? 저분 서울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이고요. 카이스트 석사, 스탠포드 박사예요.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근데 왜 저보고? 신학을 전공한 저한테 왜 그 책을 써달라고 했을까요? 권 회장님이 저랑 10년 동안 대화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했어요. 매주 나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식사했어요. 그때 권 회장님이 저한테 던지시는 질문의 한 반 정도는 르네상스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 그 시대의 중세의 암흑이 끝이 나냐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면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시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셨고 그 방법이 바로 초격차였어요. 초격차. 그리고 그 책 경명하시는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충격받으시고 그동안에 보시던 책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책을 절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대신 중고책을 샀어요. 중고책. 이제 서울에서 팔지 않습니다. 30만 권을 딱 팔고 절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패러다임도 용도 폐기할 때가 왔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법칙도 여기서 끝나야 된다. 새로운 법칙이 나와야 된다. 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은 자신이 디지털 시대를 이끌었던 반도체 산업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하행사 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바로 이분도 르네상스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르네상스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1시간 반 제가 시간을 할애받았습니다. 제가요, 연세대학교 21년째인데요. 21년 동안 같은 수업이 있습니다. 매 학기. 르네상스,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오미르라고 합니다. 오미르, 오래된 미래, 르네상스, 오미르. 이번 학기가 제가 21년째 하는 마지막 학기입니다. 제가 21년 동안 르네상스를 가르쳤어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전교생들이 가르칩니다. 저는 전공 제한이 없어요. 의대생부터 공대생, 뭐 신학 다 같이 음악 대학생들 가르칩니다. 경영학과 당연히 가르칩니다. 그 한 학기 수업을 지금 20분 했으니까 1시간 10분에 끝내드릴게요. 어때요? 좋죠? 네. 1시간 10분에 한 학기 정리하는 거예요. 괜찮죠? 네. 별로 이쪽 테이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으시죠? 네. 이런 반응은 충청도에서 하는 반응이에요. 충청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제가 충청도 강의를 갔는데 교통사고 나가고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택시 타고 가면 확 부딪힐 뻔했어요. 근데 기사님이 창문을 딱 찐 누르더니 그 사고를 내버렸던 사람한테 왜 그런다냐. 깜짝 놀랐어요. 자,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시작이 어떻게 됐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죠? 처음과 끝을 보면은 어떤 유성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르네상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중세 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죠. 왜 암흑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림이 중세 말기에 그려졌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다 종교적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세례받고 뭐 세리가 있고 잘려지고 다 종교적인 얘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성경 이야기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성경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작품의 주인공인데요. 파란 옷을 입고 사람이 어깨를 탁 안싸고 있습니다. 뭘까요?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죠. 누굴까요?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힌트. 돌에마다 숭배한 최초의 숭배자 스테반입니다. 종교적인 인물로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게 종교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48년에 흑사병이 강퇴했어요. 흑사병 들어보셨죠? 엄청난 전병이 돌아서 인구의 3분의 1 죽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계를 보는 시간은 어땠을까요? 자, 이게 중세 지도가 아니고요. 고대 지도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여기 아프리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보입니다. 여기가 인도입니다. 여기가 스리랑카. 당시에 향료가 수입되기 때문에 스리랑카가 굉장히 크게 그려있습니다. 여기 말레이 반도고요. 여기가 베트남이죠.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어요. 한국이가. 한반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때도.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한반도 존재를 몰랐어요. 중국은 알았습니다. 중국. 친이라고 알았어요. 친. 그래서 차이나가 된 거죠. 당연히 아메리카 대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도양도 있고요. 대서양 지중해가 보입니다. 세계 바다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고대 로마인데 천년이 지나서 중세 때 어땠을까요? 이게 중세였습니다. 중세 지도입니다. 여기 중간에 T로 여기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중세 유럽 사람들은요. 지중해가 그들의 바다였습니다. 마레 노스트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바다. 그들 사고에서 대서양과 인도양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이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자, 그래서 제일 중앙에 여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일 중앙 도시 어딜까요? 유럽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했던 곳. 로마의 시골합니다. 로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로마입니다. 여기가 갔습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지순례 예루살렘. 그럼 요게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요게 그리스고요. 요게 이탈리아고, 요게 아프리카고, 요게 시칠리아고, 요게 사이프러스고 이렇게. 요 강은 당연히 나일 강이죠. 어떻습니까? 중세 시대 사람들은 아까 보았던 로마 시대 사람들보다 협소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모든 것을 종교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도시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르네상스가 여명이 밝아왔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가보신 분? 다음에 우리 가보셨군요. 네. 언제 가셨습니까? 몇 년 전에? 15년 전에. 와. 그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죠? 언덕 위에서. 안 가셨어요? 아, 그렇죠. 언덕 위에서 내가 보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피렌체. 네. 저는 방은 저기서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저는 저기 사는 사람이고요. 이제 계약을 하면은 한국에 잠시 와서 가르치다가 다시 방학에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곳이 바로 제 정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 도시, 창조성의 도시, 천재들의 고향입니다. 피렌체라는 뜻은 꽃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꽃의 도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곳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저 도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유럽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런던, 파리, 이탈리아에도 얼마나 로마도 있고, 베네치아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도시에서 인구 5만 명이 있습니다. 춘천 몇만 명이에요? 네? 29만이죠. 이 도시 5만 명이겠어요. 그런데 5만 명 도시에서 새 시대가 시작합니다. 천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천재들이 그냥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누가 태어난지 한번 볼까요?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지오, 토마사초, 브루네르스키, 알베르티, 기베르티, 프라젤리코, 베로니 아무도 모르시죠? 그럼 이러면 돼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마키아벨리 들어보셨죠? 메디치 다 여기서 나왔어요.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마키아벨리가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아니 왜 이랬을까? 아니 뭐 이렇게 풍수가 좋은 거예요? 실제로 풍수가 좋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여기 한 100번쯤 갔을 거예요. 근데 한 번 갔는데 한국 분들이 그 언덕 위에서요. 언덕 위에서 구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한국 실령협회에서 왔대요. 한국 실령협회가 그 무당들 여기 계신 거 아니죠? 네. 그 무당들 모임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광을 왔다가 딱 도착하더니 뭐가 있다고 해요. 여기 신기가 있다고. 그리고 전부 다 방을 못했다. 이거 따라따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 정말 신기가 있어요. 느껴요, 그거. 진짜 느껴요. 한번 가보세요. 뭔가 언제든지 한번 가다가 언덕에서 지나가면요. 우는 애들이 있어요. 너 왜 우냐 그러면은 이 도시를 떠나서 너무 슬프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한번 가보세요. 그때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아, 이거 빨리 집에 가자. 자, 제가 밤에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 성당 보여드리려고요. 이 성당은 산타 마리아 산타 크로체 성당이에요. 성 십자가 성당인데 천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니 저 무덤에 저 성당에 들어가면요 단테 문학의 최고봉이죠. 미켈란젤로 조각의 예술의 최고봉이죠. 마키아벨리 정치과학의 아버지 무덤이 쫙. 어떻게 이 도시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을까? 우리 춘천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인 피렌체가 되느냐? 딱 한 사람이 변하면 돼요. 여기 지금 40명 모이시잖아요. 한 명만 바뀌었네, 한 명. 이 도시도 한 명이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죠? 단테입니다, 단테 알레기라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요. 책을 썼는데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신곡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잘하셨어요. 네, 읽으면 안 됩니다. 네, 단테 신곡은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국말로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인생 최대 승기에 문득 길을 잃고 뒤를 돌아다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런 내용 같아요. 그죠?
근데 모두를 읽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들어보실래요? Nel mezzo dell'indecco vita mi ritrovai una selva oscura che era tutta era smarrita.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 14,000행인데요. 각 행에 리듬이 똑같아요. 14번의 모음이 나와요. Nel mezzo dell'indecco nostra vita mi ritrovai una selva oscura che era tutta era smarrita. 이러면서 14,000행이 노래가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생각해보세요. 14,000행을 그런 식으로 모음의 숫자를 맞추면서 써내놨다니까. 우리는 시족을 하죠. 3, 4, 3, 4, 3, 4, 3, 4, 3, 5, 4, 3. 그게 14,000행이에요. 자, 이분이 서책을 읽으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글을 뭐라고 그러냐? 돌체 스틸 노브라고 해요. 돌체. 돌체가 뭐가 생각하십니까? 돌체? 가바나가 생각하시죠? 시계 생각시계. 돌체 시계. 간식을 돌체라고 해요. 돌체. 스위트라고 해요. 뜻이 뭐죠? 스위트. 아니 단테는요. 1320년에 추방대가 1320년을 죽을 때까지 객지를 떠돌았어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글이 그렇게 스윗했을까요? 바로 그녀를 만났기 때문이죠. 누굽니까? 베아트리체입니다. 베아트리체를 만난 순간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진실로 말하노니 내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역동적 감정이 솟죠. 역동적 감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솟구쳐 올랐으니 내 가슴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 떨림 때문에 내 맥박은 잦아들었다. 베아트리체를 보고요. 단테는 3번 기절했습니다. 기절. 아니 얼마나 예쁘면은 3번 기절을 했을까? 참 어느 정도 이 미국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3번 기절했어요. 그 정도로 이 베아트리체는 사랑을 열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이 돌체. 여러분 지금 돌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그냥 스윗하세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시죠? 제가 괜한 질문했나요? 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돌체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뭔가 돌체해져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단테가 안타깝게도 베아트리체와 결혼했는데, 안에서 연애 못했어요. 데이트도 못했어요. 짝사랑하다 끝나고 있어요. 불쌍하죠, 그죠? 이게 지금 베아트리체가 결혼한 장면이에요. 단테가 사랑하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쓸쓸히 가슴을 쓰러내리며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길을 헤매다가 나중에 몇 년, 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연히 길거리에서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단테는 그래도 어른이 됐으니까 그때는 13살이었거든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22 됐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너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또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단테도 참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베아트리체한테 가서 고백하면 될 텐데 이렇게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으시죠? 네.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베아트리체가 그냥 가버렸어요. 나한테 관심 없구나 생각하고 가버렸어요.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다. 나한테는 집으로 돌아와서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중세의 장송곡인 신곡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가 마감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돌체 하셔야 돼요. 돌체. 지금 여러분 돌체 하십니까? 가슴이 뛰세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으로 막 가슴이 벅차오르세요. 여러분 하실 일, 여러분이 지금 막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냐 이거예요.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원래부터 이랬어요?
아, 저를 보세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아마 가장 돌치한 사람이거든요. 왜 제가 돌치할까요? 저에게는 베아트리체가 있죠. 누군가요? 최선미 교수 무슨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안 되는 소리 그래. 저는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300명 강의를 하는데 강의장에 내가 딱 들어가면요 아이들 눈에서 빛이 나요. 눈에서 빛이 쫙 여러분 눈하고 사뭇 달라요. 연세대학교 아이들한테 눈에서 빛이 난다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미래가 궁금하고 뭘까요? 사랑에 빠진 애들 있습니다. 이 연세대학교는요 이 그런 애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잘 아시죠? 그래서 돌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이성을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돌체한 감정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아무리 새로운 걸 인문학 갖다 주든 뭐 르네상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시다면요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것이 강의 중단해야 돼요. 진짜 제가 얼마 전에 순화동에 강의를 들어가서 순화동에 소주 옆에 갔는데요. 아침 9시 강의했어요. 또 제가 8시 반 정도 40분 정도 도착했어요. 도착 지하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데 주차장에 이렇게 램프로 이렇게 주차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순화동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람들이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대요. 모여서 담배를 근데 담배 연기가 모여가지고 빌딩 사이에서 쭉 올라가는데요. 제가 딱 보면서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입구 같은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그 잿빛 얼굴 이번 한 주도 어떻게 됐나? 그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랑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위쪽 올라가는 거예요. 그 표정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제 이야기가 죄송한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났을 때 8시, 7시 반에 일어났죠. 손뼉을 다 치고 왔어요. 왜? 일단 우리 와이프가 없어서 좋고요. 오늘 하루 대비를 생각하니까 너무 익사팅해. 너무 익사팅해요. 오늘 아침 일정부터 지금 하고 지금 2시에 식사하고 다시 1시 와서 회의하고 지금 차 타고 쫙 와서 여러분을 뵙고 다시 돌아가서 저녁에 할 일 생각 가슴이 뛰어요. 내일은요 현대자동차 가서 강의해야 돼요. 마북에 가서 강의해야 돼요. 그리고 주말이 옵니다. 주말이 오는데 옆에 누가 없죠? 얼마나 좋아. 이야 이건 뭐 돌체한 거예요. 돌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 왜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냐. 뭘 위해. 여러분 훅 갑니다. 진짜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제가 그게 코로나 전 제 모습이었어요.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훅 간다니까. 지금 진짜 아름다우신데요. 훅 간다니까. 아 진짜야. 폭하신다니까. 농담 아니에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가슴 뛰는 게. 지금 돌차기 하시라고. 미루지 마세요. 뭘 미뤄. 은퇴하면 택도 없어야지 왜. 은퇴하면 다 죽어요. 힘없어. 야, 제가 성대회라는 데 있어요. 성대회 아십니까? 삼성에서 삼성에서 대표이사를 한 사람을 성대회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진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성대회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를 갔더니 완전 맛이 간 거예요, 다들. 분위기가 왜 이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뭐 저랑 가면 여행이라도 가면 이탈리아 여행을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김 교수 우리 힘없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우리가 제 집 현직에 있을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맛이 나갔어. 골프 먹이도 1년에 한 번밖에 못해. 제가 진짜 고인한테 진짜 죄송한데요. 지난주에 한종희 대표에서 돌아가셨어요. 삼성의 현직 CEO가 큰일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60 초반이에요. 저랑 뭐 한두 살밖에 안 차요. 근데 그냥 갈 거예요. 아, 내가 뭐 이게 강조하는 건가?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페트라르카. 사실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르네상스 시작했어요. 어느 산이냐? 요 산이에요. 오, 약간 미분산 같은데 프랑스 성인데 유명한 산이에요. 뚜데 프랑스라고요. 자제들이한테 최고 난곳을 여기 올라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냐? 바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제가 저희 아들이 지금은 27살, 28살인데 사춘기가 아주 세게 했어요. 그랬어요. 야, 아들아, 이 페트라르카가 저 산에 올라서 몽빵도에 올라서 이 몽빵도에서 책을 읽고 세상을 바꿨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다. 우리 한번 가자. 너무 멀잖아요. 어디가 프랑스까지. 그래서 대신 저는 대청봉을 갔어요. 그래서 대청봉, 우리 강원도가 살아가는 대청봉 가가지고 읽어줬어요. 이게 바로 그 책이에요.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바다를 보고 강물을 보고 대야를 보고 별들의 우리를 모습에 넋을 잃는데 정작 인간 내면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하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네요. 안 보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살아간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인생을 끝낼 걸까? 이런 생각 안 하죠. 페트라르카는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저랑 산으로 걷지 아들입니다. 지금 뭐 결혼했고 그렇죠. 나는 책을 덮었다. 인간의 내면 세계, 영혼의 세계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나는 내면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내면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감당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기 얼굴 보기가 두렵고 자기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못하는지, 자기가 어떤 잘못된 일을 판단하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얼굴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페트라르카는 바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면의 성찰을 시각화한 인물이 지오토라는 인물입니다. 르네상스의 아버지로 불리죠. 원래 이탈리아 발음은요, 지오토가 아니고 조토입니다. 네? 자, 이 사람의 그림 보겠습니다. 천사 그림인데요. 와, 여러분, 이런 천사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못생긴 천사 본 적 있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을 나르던 천사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고요. 코가 벌글거리고 입이 실룩거리면서 저런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슬픔의 본질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오토가 우리 그림인데요. 바디체 프레스코하입니다. 조금 확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자이신데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돌아오신 분이 쫙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가 전부 다, 이 다리를 보세요. 다리 안 보이죠? 공중에 떠있다는 뜻입니다. 떴다는 거예요. 공중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경기로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표정일까요? 의심하는 표정입니다. 아니, 저분은 분명히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성당입니다. 성장은 무조건 거룩하게 그려줘야 돼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의심하는 장면을 그렸다는 거죠. 서양 미술 사가들은요, 이 그림을 최초의 근대적 인간의 탄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이죠.
제가 SK텔레콤에 가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한 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의심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회의 시간에 몰래 전화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돼요. 그죠? 자, 이러한 지오토의 그림을 개선한 사람이 마사초입니다. 마사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입니다. 낙원에서 주방되는 아담과 이브예요. 합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중세 시대 때 아담과 이브를 저렇게 그리잖아요. 잡혀가 죽습니다. 이게 신선 보도예요. 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델입니다. 이브는요 성모 마리아의 구약적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 거룩하게 그려줘야 돼. 그리고 이런데 부끄러워 다 가려야 돼. 왜? 거룩한 존재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낙원에서 추방되는 인간이 느끼는 그 감정, 그 감정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다. 내면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다라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세를 베푸시는 성 베드로입니다. 지금 성 베드로가 세를 베풀고 있어요. 머리에 물을 붓고 있는데 이 세를 받고 있는 사람 표정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해 아니고 불행에 찬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깨 모습이 이렇게 긴장돼 있어요. 왜 이럴까요? 추워서 그런 겁니다. 보세요. 추우니까 이렇게 몸을 이 사람 표정 어땠죠? 얼른 것이다. 추워라 빨리 좀 해라 빨리. 추워 왜 이게 겨울에 이런 걸 하냐 이런 표정 짓고 있죠. 자, 성 베드로는요 교황급으로 성장합니다. 왜? 초대 교황이 성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교황의 권위 앞에서 감히 무엄하게도 지금 몸을 떨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무리 거룩한 성 베드로 앞이라 할지라도 추운 겨울날 찬물을 뒤집었으면 춥다라는 겁니다. 몸을 떤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바로 그 인간의 본질을 바라본 것이 르네상스 시작했다. 이 장소에서 이 그림 앞에서 미켈란젤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10대 때 저기서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대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밖에서 있는 미켈란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야 미켈란젤로 너는 왜 그림 안 그리? 빨리 선생님하고 가야 되니까 빨리 그림 그리라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자기 형벌 되는 사람한테 너희들이 마사초를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주 금방 짓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너희들은 마사초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데 구도를 따라 하는데 색채를 따라 하는데 마사초의 정신은 그게 아니야.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보려고 했던 거야. 추운 겨울날 몸을 뜨는 그 인간을 보라는 거야.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미켈란젤로한테 화가 나서 친구들이 가지고 막 패스해. 그래서 미켈란젤로 코앞 주저앉았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자, 지금요. 노키아, 소니, LG전자가 코뼈를 부르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애플 때문에 당황해버렸어요. 그죠? 노키아 옛날 전화기, 기억나시죠? 세계 1등이었어요. 뭐, LG전자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전화기. 소니, 다른 걸 대처 안 됐잖아요. 삼성도 요새 위태위태 하죠. 위태위태해요, 삼성도.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텔레비전을 바꾸려고 했어요. 전 세계 텔레비전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플 TV예요. 애플 TV 여기 만들려고 했어요. 애플 TV. 근데 못 만들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글 TV가 나왔어요. 구글 TV. 여러분 구글 TV 아십니까? 이게 바로 유튜브 TV예요. 넷플릭스가 애플 TV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 정신을 뺏긴 게 넷플릭스예요. 전 세계 텔레비전에서 TV를 보도록 하는 게 바로 스티브 잡스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 TV 이거 시즌 한번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저도 봤어요. 유럽에 나왔을 때 봤어요. 저것도 되게 재밌는 채널이었어요. 구글 TV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딱 화면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예를 들어 등산하면은 여러분들이 올리는 세계 수많은 그 등산 사이트가 있잖아요. 웹사이트가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쫙 떠요. 그럼 그걸 클릭을 딱 하면 이게 확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나왔으면 아마도 진짜 재밌는 세상이 됐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TV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전자TV에 연결하지 오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 두 사이의 경쟁이 확실하게 진행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돌아가셨죠. 근데 그때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ITV는 구글 TV와 다르다. 그들은 TV 매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르네상스나 스티브 잡스나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드느냐. 본질을 본다. 본질.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본질을 본다는 게 뭐냐? 이왕 조교로 선택되셨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제조업 하시는 거예요. 어떤 유의 제조업이십니까? 화학 제조업입니다. 그 제조업의 본질이 뭔가요? 네, 본질이 뭐예요? 하시는 지금 제조업의 본질이 뭐예요? 시공 단계를 가기 위한 제조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질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 하시는 업종마다 다 본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질을 본다는 게 뭐냐? 무작정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물의 본질을 규명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규명해 놓은 기존의 본질에 도전을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규정해놨어요. 근데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사물의 본질을 보는 거랍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요. 남양의 무소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엔진만 연구한 사람 1000명이에요. 1000명. 야, 현대가요 무섭습니다. 엔진만 연구한 사람 1000명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자동차의 본질이 뭡니까? 그럼 자동차의 본질이 뭔가? 그랬더니 감이 딱 그래. 포인트 A부터 포인트 B까지 이동하는 4바퀴가 달린 이동 수단입니다.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럴까요? 제 뒤쪽의 분위기가 그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요. 지금 수업 분위기 안 좋아. 학점을 깎을 수가 있어. 필요. 포인트 A부터 포인트 B까지 는 4바퀴가 달린 이동 수단. 제가 물었어요. 왜 자동차는 하늘을 날 수 없나요? 왜 자동차는 4바퀴로 달려야 합니까? 자동차 바퀴는 왜 4개여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물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본질이 뭡니까? 물이죠. 그래서 이게 물의 본질을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마를 때 마시는 거죠. 맞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규정한 거고 나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앞으로 3다수 한 병의 물은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미래 자동차의 연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와요. H2O잖아요. 여기서 나와요. 죄송합니다. 청소의 본질은 뭔가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던 게요, 10년 전입니다. 지금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게 여러분이 새롭게 본질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규정해 놓은 게 도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본질을 보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첫째, 내가 왜 이 법칙을 따라야 하는가 생각해보라. 아니 다른 사람이 이런 법칙이라면 내가 뭘 왜 따라야 되는가 생각해보자. 두 번째, 나는 남과 다를 수 없을까? 세 번째, 내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해. 이 방법을 이 발칙한 도전을 해야 된다. 서울대학교에 최인철 교수라고 아주 뛰어난 심리학자가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지난주에 같이 이탈리아 여행하면서 물어봤어요. 최인철 교수님,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칙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 교수님, 심리학회에서 연구를 해보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45살 이상 되면 잘 안 된다. 자, 여러분 45살 이상 되시는 분들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창조 못해요?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바른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는데 그 둘은 언제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죠. 젊은 직원들이, 부하 직원들이, 어린 직원들이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야, 까불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내가 한 발씩 더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야, 그대로 해. 자, 그러면은 창조인 남이니까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그대로 합니다. 제가 왜 연세대학교 교수 자리를 사표를 냈을까요? 제가 자리를 비켜줘야 네? 젊은 교수들이 올라오거든요. 제 제자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들어가요. 근데 내보다 실력이 뛰어나. 내가 보니까 내보다 실력이 뛰어나. 그럼 어떻게? 나는 비켜줘야 돼. 네? 제 제자들에서 이삭이라고 있어요. 이삭. 이름이 참 이삭. 성격이 있는 얘가 제 연구 중에 5배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올해요. 40살 됐어. 난 60이 넘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5년 동안 버티면서 월급 받아먹어? 나 그걸 못한다. 야, 네가 교수야. 나 나갈게.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거 그냥 서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이 65세 이상 되면은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걸 제가 이제 깨닫게 돼요. 제가 66년 가니까 이제 서서히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터널을 지나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했어요. 이번에 오늘 처음 했어요. 지금 과속처럼 140, 150처럼 돌았거든요. 늦을까봐. 근데 터널을 지나는데 부딪힐까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나 평생 한 번도 그런 느낌 없었어요.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 균형 감각에 서서히 모아진 겁니다. 와, 내가 오늘 처음 느꼈어요. 내가 너무 과속을 하겠지만. 보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줘야 한다. 자, 돌체.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서 합니다. 어때요? 계단 내려주면 이렇게 내려오고요. 사무실에 이게 스키장이 아니고요.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저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그런 거 하고 우리 이 나라 실장 비교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들에게 저렇게 큐빅에다가 몰아놓고 일하라 그러면은 어떤 돌치한 감정이 생길 거냐 이겁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창조적인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자, 제가 이런 책 중에서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Let My People Go Surfing이라는 책입니다. 파타고니아 사회 회장님이 이분 은퇴하시면서 회사를 모두 기부하셨죠, 그죠? 이분이 진짜 멋진 책을 썼어요. Let my people go surfing. 내 직원들로 하여금 서핑하게 하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회사에 바닷가가 있는데 서핑할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이 저 서핑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함께 뛰어나가서 즐겁고 신나게 놀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 돌치한 기분, 그게 창조성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수업을 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공기가 안 좋지만. 자, 오늘 300명, 저는 학교 뒤에 있는 안산에 가서 내가 수업하게 출발!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교수님 미리 공지를 하시고 운동하시고 지금 힐 신고 왔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올라가냐 못 가요. 그래. 그래? 너 나와라 앞으로. 너 나와. 자, 이 공주님을 산으로 모시고 갈 흑기사를 찾는다. 나와라. 너 나와. 너 둘이. 얘 보세요. 돌치 하잖아요. 좋아 죽으려고 그래. 엄청 얘는 아프다는 거야. 저 강제로 못 가요. 그래서 야, 그래? 너 강제로서? 좋아. 야, 네가 의무병이 니를 에스코트 해줄 거야. 의무병이 뭐야? 그래. 야, 군대도 안 가봤지 너. 의무병은 너를 도와주는 의사야. 의사. 누군데 그런데? 세바란스 학생이야. 갈려가요. 이렇게. 교수님 이거 한번 키 큰 애를 주세요. 그래서 키 큰 애를 빼요. 얘 의대생이. 그래, 약간 사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행정학교 뒤쪽이 그 골목이에요. 그 골목. 산 올라가. 근데 사진을 찍었어. 근데 이놈 손이 벌써 여기 가셔. 이것들이 말하신 거가. 근데 표정 보세요. 시집간 것 같아. 표정. 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안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강의했습니다. 300명.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왔는데 기분 좋아.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항상 정상에서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어? 예,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누구든지 정상에 서고 싶으면 먼저 바다를 키워야 한다. 지금부터 교실로 돌아가는데 바다를 키면서 한다. 이게 오늘 수업이다. 그리고 바다를 키겠어. 키면서 내리다. 오른쪽 돌면은요, 이 바다 키면서 간대요. 아이들이 저 수업을 잊지를 못해요. 아직도 저한테 연락해요. 이게 한 10년 전인데 아직도 저한테 연락합니다. 교수님, 그때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정상에 서고 싶은 자는 먼저 바닥을 기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조적 영감의 원천은 뭐냐? 무엇인가에 가슴이 두셔야 한다. 돌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규정해 놓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굴복하지 마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라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창조성의 비밀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할까요? 20분 남았습니다. 딱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가 20분 딱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식사하실 거죠? 오늘 표정이 제 강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식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건설을 하고 있으세요? 40대, 45세 미만이죠. 네, 그러니까. 이름보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별로. 어떻게 해야 돼? 믿고, 그리고 부하직원들 믿고, 맡기고, 그죠? 임파워를 하시고.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나의 길과 바른 길. 그 둘은 항상 똑같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르네상스가 어떻게 종결되는가 합니다. 바로 미켈란젤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스틴 채플의 전당화입니다. 그럼 아담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은요, 시스틴 채플 안에 있습니다. 시스틴 채플은요, 식투스 4세가 만든 건물인데, 바티칸 교황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교황님을 뽑는 곳이에요. 콩클라베, 이번에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 교황님이 아프셨어요. 폐렴 걸리셔가지고 콩클라베가 이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았었어요. 막 후보자 사진도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회복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그분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님이시죠?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저는 저 그림 보면은요, 뭐 제가 100%를 못 같아요. 근데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다. 한번 여기 보신 분 많으시고요. 보신 분, 네, 보셨죠? 정말 뭐 압도적이죠, 그죠? 정말 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십니까? 한 명이 4년 동안 그랬어요. 1508년부터 1510년까지 한 명이 그랬어요, 한 명이. 근데 이 그린 사람이 누구죠? 미켈란젤로였는데. 근데 미켈란젤로 뭐 하는 사람이? 조각가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그림을 그려봤어요. 참 이상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데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교황님이 율리우스 2세였어요. 율리우스 2세. 인상이 고약해. 인상 보세요. 굉장히 흑박하게 있죠. 원래 교황님은 수염을 기르면 안 됩니다.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님 수염 안 기르셨어요. 왜? 예수님과 결혼한 분이 교황님이에요. 신부예요. 인류를 대표한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처럼 수염을 기르면 안 돼. 근데 유일하게 기르던 건 이분이에요. 왜 기르느냐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을 물리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수염을 기릅니다. 내가 그날까지 수염 각 잡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광이었어요. 이 사람. 엄청나게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파파 테리빌레였어요. 무서운 교황님, 끔찍한 교황님 뜻이 막 때렸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시스틴 채플의 천장에 비어있잖아요. 이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브라만테가 건축 담당자였어요. 건축.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님, 미켈란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시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미켈란젤로를 음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경쟁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지 않은 조각가에게 그림 그리게 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력하고 있을 때 수학과 가르치라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싫어 나 싫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교황님 여기 짝대기 보이죠? 교황님의 지팡이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 부탁했어요. 야 어디 감히 올라가서 그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림 그리는 담당자 이 라파도 있지 않습니까? 얘한테 그리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야 깜빡 올라 그래 막 폈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뭘 그려야 되느냐 그건 제가 하자. 아니야 여기다가 예수 이렇게 제가 그려야 그랬어요. 싫습니다. 저는 제가 오라는 것을 그린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1508년부터 1512년 사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르치고 해와 달을 가르치고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갈비에서 이브를 만들었는데 그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을 유혹해서 추방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짓을 되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주제가 뭐죠? 심판입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30년 후에 또 그림을 그렸어요. 요 그림. 제후의 심판입니다. 자, 천장에도 그린 게 심판, 옆에 그린 것도 심판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교황청의 타락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미켈란젤로 그린 게 아니고요. 어떤 심판을 왜 심판의 주제를 그렸냐면은 아까 콘클라베 때 콘클라베가 교황 선거예요. 그때 후보 출격들이 모이는데 이 안에 들어와요.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음식과 그 다음에 식사 그 다음에 잠자는 거 다 그 안에서 다 해야 돼. 지금은 안 그럽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림 밑에 침대를 놓으면 그분이 교황이 된다는 비밀 약속이 있었어요. 저기 딱 침대를 놓으면 그 사람들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관 매직이 났다는 거예요. 주고받아, 돈을 주고받았어요.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 밑에 침대를 놓으면 다음 교황이다. 미켈란젤로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붓을 들어보지 않았던 이 미켈란젤로가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만 그림이 바로 이 시스틴 챔버를 쳤다고 하는 거죠. 자, 미켈란젤로가 쓴 자신의 시고요. 자기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조한이 친구야 어서 와서 죽은 내 그림과 명예를 구해주게. 나는 지금 좋지 않은 곳에 있어. 나는 하나도 아니지 않는다.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황청에서 제일 중요한 콘클라베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좋지 않은 곳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도 아니잖아요. 나는 조각가라는 거예요. 그런 내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창조가 가능할까? 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을 만큼 몰입이 된 겁니다. 창조의 비밀은요, 몰입이에요, 몰입. 여러분, 몰입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일하실 때 시간 간지 모르고, 가보니까 2시네. 집에 가야겠는데요. 근데 아침 잠이 뭘 떴게 일하고 싶어서. 그게 몰입이에요. 요새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하죠? 새벽 오후 4시쯤 되면 자꾸 시계를 보죠. 6시 되면인데 시계 보죠. 6시가 땡 하다가 기다려 땡 하면 집사람 확 나가요. 몰입이 아니에요. 몰입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몰입을 하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려요.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려요. 뭐 여차하면 시간이 훅 지나가요. 바로 그런 몰입의 경험을 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두 번의 그 상황이 있다. 첫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는 자부심이에요. 아무도 못한다니까 이건 나만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몰입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삼성문화재단에 1965년도에 재단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60년 전이죠. 제가 그 식구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진짜 부탁을 받고,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삼성문화재단을 이끌어오면서 했던 일들을 역사책으로 기록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제가 지금 그거 쓰다가 왔어요. 아침에 매일 그거예요. 거의 탈북 상태 1년 걸렸어요. 1년. 곧 추가될 겁니다. 제가 삼성 직원들하고 1년 반을 일을 했어요. 근데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걸 이야기했어요. 나랑 같이 일하는 팀들. 이거 우리만 하셔도 다른 사람 못한다. 자료지 모아가지고 홍보자료 만들어내면 아무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시선으로 삼성문화재단에 60년을 살아보겠다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몰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 몰입이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분야가 되더라도 정말 내가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몰입이. 두 번째 어제가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라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할 때 몰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강의를 늦게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대회를 보니까요, 타이어 회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더라고요. 무성 타이어인가 그랬어요. 무성 타이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타이어 모형을 만드는 직원이 타이어 이게 가죽을 이렇게 파더라고요. 고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모형을 만들더라고요. 그 제가 딱 보니까 완전 몰입 상태예요. 눈에 초점이 없어 애가. 그러니까 완전 몰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인사드리다 하고 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회사에서 강의를 해달래. 그래서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양산인데 부산역의 양산. 근데 내가 못 간다고.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당신의 회사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청년 샘플 만드는 그 청년 혹시 내가 인터뷰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원들 강의인데 그래서 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점심 먹는 걸로 하고 내가 가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강의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 몰입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 타이어가, 이 촬영한 그 타이어가 포르쉐 타이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포르쉐, 좋은 차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저만 디자인합니다. 이러더라고. 뭐요?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래요? 대단하네. 몇 개 했어요? 그래서 번째입니다. 이런 거 그러세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교수님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청소년 시절에 자기 식구들이 봄꽃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성묘를 갔대요. 산에. 근데 비가 왔는데 빗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차가 불렀대요. 그래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자기도 병원에서 오래 있었어요. 청소년 때. 그래서 결심을 한 게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를. 여러분 양산에 있는 한 청년이요,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를 만들겠다고 칼을 들고 고무를 짜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입이에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파라곤입니다. 파라곤 들어보셨죠? 파라곤 아파트. 파라곤 관광. 그 회사 망했어요. 왜 망해졌어요? 내가 망할 줄 알았어요. 그 회사 회장님 내가 강의를 갔었어요. 근데 딱 말 같더라고. 동양건설이었어요. 지금 망했으니까 뭐. 갔더니 뭐가 파라곤인 줄 아세요? 학벌이 파라곤이에요. 그분은 경기고 서울대법대예요. 임원들이 전부 경기고 서울대법대야.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를 딱 보는 시선들이 뭐냐면은 연대 교수 나오라니까 뭘 한다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강의했어.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마친 다음에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요, 이런 분위기로 가시면은 직원들이 이럴 뻔큼 못할 거예요. 결국 망했어요. 그 회사가 파라곤을 추구하긴 했는데 학벌만 파라곤을 추구했어요. 파라곤 뜻이 뭔지 아십니까? 파라곤 완벽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모델. 미켈란젤로는 파라곤을 추구했어요. 미켈란젤로 제일 듣기 싫었던 건 뭔지 아세요? 이거
미켈란젤로와 티치아노,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비교가 제일 싫었어요. 왜? 미켈란젤로는 한 번도 그 사람들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경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안 했어요. 미켈란젤로는 야 저리가 안 했어요. 실제로 다빈치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야 저리가 저리가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과 경쟁했어요. 파라곤을 추구하는 완벽함에 도전하는 자기 자신과 주장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다비드상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거예요. 몇 살 때? 28살 때. 여기 사람 얼굴 뭐예요? 여기? 요거 얼굴이에요. 요거 몇 회야? 5m. 5m. 별로 노가지를 안 하시는데 대리석 한 개입니다. 5m면요. 이거 더 높아요. 그죠? 이거 한 3m쯤 될 거예요. 5m 한 개의 대리석을 깎은 거예요. 조각의 파라곤 완벽한 무대. 조르조 바사르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배 조각가들이에요. 조각을 하고 싶으면 미켈란젤로의 파라곤을 따르라. 자, 여기서 끝이 났습니까? 28살이에요. 10년 후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시스틴 체플.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이 10년 만에 조각가에서 화가로 변신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요, 89세에 죽었어요. 참 오래도 살았어. 그 나이 90대 때죠. 마지막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저 도움을 누가 쓰겠어요? 미켈란젤로가 쓰겠다. 건축까지 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톨릭 건물이죠. 가장 위대한 미화 작품, 가장 위대한 조각 작품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강원도 지역에 있는 동종 국적과 내가 경쟁한다 그런 생각 오늘부터 싹 지우세요. 어떻게? 나는 완벽함에 도전하는 나 자신과 경쟁합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 고속으로 달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 직원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현주의, 저현주들이, 저들이 네 교수님, 내가 주최해서 강의하고 식사 안 하고 바로 차로 갈 테니까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진작업 끝나는 날이거든요. 캡션을 제가 달아줘야 돼요. 밑에 설명하는 거. 내가 오늘까지 끝내야 돼. 왜?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 내가 끝내줘야 내일 사진부에서 검토하니까 내가 오늘 끝낼 거니까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들 6일째 야근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나다. 나 대신 먹고 갈 테니까 스시, 사와, 액사 너희들 먹고 내 도시락 한 개 사와. 내가 달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제가요 완벽하게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올 28일 출간됩니다. 기여보비라는 책이에요. 이병철 회장이요 창립선언문에 우리 국민 생활에 국민의 문화생활에 기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비하겠다, 도와주겠다. 기여보비. 그래서 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책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재단 역사 혹은 기업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책을 내가 써줄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책. 앞으로 30년 동안 모델이 될 수 있는 책을 쓰겠다. 우리 팀들 각오해. 다 죽었다 각오해. 난 그렇게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 미안하다. 지금 내일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제발 유치하게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네? 제발 여러분 스스로 경쟁하시라고. 내가 파라곤을 만들겠다는데, 자, 미켈란젤로 자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예요. 나의 경쟁자는 오직 미래의 나 자신입니다. 남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나 자신과 경쟁한다.
오늘과 다른 내일에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정년 조기 은퇴를 합니다. 내년에 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고. 내가 연세대학교라는 타이틀이 없어 살아났는지 없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 타이틀을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은퇴하자는 그러면 그냥 꼬부러져. 팍 꼬부러져. 아무도 노박이야 노박이. 한번 내가 해볼게. 연세대학교 이름을 거듭내도 내가 살아남지 않지 내가 이름을 약속할게. 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왜? 나는 바라보는 줄.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몰입과 바라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단어 두 개만 기억합시다. 돌체 그리고 파라곤입니다. 어때요? 괜찮으시죠? 네. 자, 한번 따라오세요. 돌체, 파라곤. 네, 그걸 추가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르네상스 시작됩니다. 아무리 시대도 끝이 납니다. 어둠이 끝나고요. 여러분의 삶을 활기차게,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창조적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냥 태어났어요. 우리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가지고 그 조그마한 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 곧 본래 밥이 될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거 되기 전에, 야, 저 사람은, 저 대표님, 진짜 멋진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을 기억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노바디. 노바디. 한 번이면 그냥 무덤, 요새 무덤도 다 화장하잖아요. 그 잿가루로 돼가지고 끝날 그런 삶을 그럼 우리가 왜 살아요, 그냥. 빨리 잿가루 되면 낫지. 제가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들이 꿈꾸는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